저는 알람보다 먼저 깹니다. 정확히 말하면 깬다기보다는 깨어있게 돼요. 집안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발소리인지 비닐 소리인지 서랍 여는 소리인지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혈소판 약을 식전 2시간 전에 드셔야 해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면 엄마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서 계세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십니다. 엄마, 뭐 찾아? 내 지갑. 아까 여기다 놨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드립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뭘 찾습니다. 지갑, 핸드폰, 양말, 모자. 찾다가 지치면 나를 봅니다. 아까 어디 뒀지? 그리고 가끔은 자기 자신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올해 48이에요. 6남매 중 둘째 딸이고요. 강원도 홍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76세 엄마.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와요. 엄마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서울 화곡동 5층짜리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집에서 아빠랑 둘이 사셨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5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을 보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메주를 띄워 보리 삶아 으깨셔서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그시고 청국장도 꼭 만드셨던 분이죠. 자식들 먹이려고 정말 힘들게 자기응 엄청 희생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다리야. 그러시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엄마 옆에만 있으면 웃었어요. 두 분은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명절 때면 저희 형제들이 모두 모였어요. 3남 3녀. 6남매가 다 모이면 좁은 거실이 발 디딜 틈도 없었죠. 에이, 좁아. 형 좀 비켜봐. 야, 내가 비켜. 내가 먼저 앉았어. 그러면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 우리 자식들 다 잘 컸네.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다들 돌아갔고 다시 엄마와 아빠 둘만 남으셨어요. 저는 가끔 화곡동에 들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엄마가 차려줄까? 아니야, 나 먹고 왔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뭐?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괜찮아 보였고요. 아빠가 곁에 계실 때는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전부였다는 걸요. 2023년 6월이었어요. 아빠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죠. 괜찮아. 집에서 푹 쉬면 돼. 엄마가 아빠를 간호하셨어요. 죽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밤새 옆에서 지키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빠가 숨을 가쁘게 쉬셨어요.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분은 면회 안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라서요. 엄마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 종일 서 계셨어요. 엄마 앉아.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 아니야. 나 괜찮아. 이틀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 창문에 손을 대고 서 계셨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식장에는 형제들이 모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첫째 오빠, 셋째 오빠, 넷째 동생,
다섯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 장례식 내내 엄마는 멍하게 앉아만 계셨어요. 울지도 않고 말도 없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곡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아빠 언제 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 무슨 소리야? 아빠 아까 병원 간다고 나갔잖아. 엄마, 장례식 치렀잖아. 화장도 했고, 엄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게 진짜야? 응, 엄마. 그제야 엄마가 우셨어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자주 길을 잃으셨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으시고 밤에 집을 나가 아빠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 번은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댁 어머님 같은데요. 주소를 기억 못 하신다고 해서요. 뛰어가 보니 엄마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 너 누구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형제회의. 장례 일주일 후 형제들이 다시 모였어요. 화곡동 집 거실에서요. 첫째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셋째 오빠가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우리는 부산인데. 애들 학교도 있고. 넷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맞벌이라 불가능해. 애기도 어리고. 다섯째 여동생이 저를 봤어요. 언니, 홍천에 집 있잖아. 거기 모시면 안 돼?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말했어요. 형들이 생활비는 보태드리면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한 명당 20만 원씩 보내면 100만 원이야. 엄마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실게. 그 말을 하고 나니 형제들 얼굴이 편해졌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고생 좀 해야겠다. 괜찮아. 내가 할게. 나 역시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생활하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또한 홍천은 길이 단조로워서 산책을 나가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8월 엄마를 홍천으로 모셨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아빠 사진 한 장. 엄마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홍천이야, 엄마. 우리 집은 화곡동인데.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나와서 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엄마는 마당을 둘러보셨어요. 여기 공기 좋네. 그죠? 뒷산도 있고요. 산이 참 이쁘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엄마는 마당을 거닐고 뒷산을 바라보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는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집에 가야 해. 아빠가 기다려. 엄마, 여기가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은 화곡동이야. 매일 밤 같은 대화를 했어요. 엄마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 하셨고, 저는 엄마를 달래 다시 재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우리도 힘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도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엄마는 매일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셨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봉지를 열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봉지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지갑, 핸드폰, 속옷, 양말, 그리고 기저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용한 기저귀요. 엄마, 이거 왜 여기다 넣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 넣어두면 안전해. 엄마, 기저귀는 버려야 해. 아니야. 말리면 다시 쓸 수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빨랫줄에 기저귀가 널려 있었어요. 사용한 기저귀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말리는 거지. 햇볕에 말려서 태우려고. 엄마, 이건 다시 못 써. 쓰레기 봉지에 버려야 된다고. 왜? 쓰레기 봉지 아까운데. 말려서 불태우면 되잖아.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마당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급히 기저귀를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게. 신경 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부엌에서 연기가 났어요. 뛰어가 보니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기저귀를 태우고 계셨어요. 엄마, 불 나겠어. 불을 끄고 기저귀를 치웠습니다. 집안이 연기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움찔하셨어요. 기저귀 불에 태우면 종이처럼 잘 타서 없어질 줄 알았어.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엄마는 또 같은 짓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빨리 발견해서 막았어요. 엄마, 이건 안 돼. 위험해.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만 엄마는 다음 날이면 잊으셨어요. 아니 5분 아니 1분이면 잊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마당 복숭아 나무 밑에서 엄마가 뭔가를 묻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해? 뭐 하냐고. 거름이 되잖아. 나무 잘 자라라고. 저는 울며 소리 지르며 기저귀를 파냈습니다. 엄마 기저귀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안 썩고 안 마른다고. 몇 번을 말해도 엄마의 생각은 기저귀를 사위가 보는 게 부끄러워서 숨겨놓거나 불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뒀는지를 모릅니다. 한참 뒤에 내가 남편이 찾아냅니다. 새벽 2시였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엄마는 절박요실금이 있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 이유로 기저귀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요란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갔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낮기 때문에 춘천 강대병원에서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니던 이대목 동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강대에서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꺼리더군요. 엄마는 수술을 받고 한 달을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혼자서 계실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간병인을 꺼려 했습니다.
뭔가를 훔쳐간다고 늘 경계를 하시니까요. 다행히 자식들은 믿으십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계가 있어.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몰랐어요. 엄마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세요.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한 달에 한 번 서울 이대목 동병원까지 가야 해요. 홍천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30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준비해요. 엄마, 일어나. 병원 가야 해. 병원? 왜? 약 받으러. 나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가야 해. 엄마 혈소판 수치 확인해야 해. 엄마는 마지못해 일어나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엄마는 제 팔을 꼭 잡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버스 타러 가는 거야, 엄마. 버스를 타고 횡성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서울 가는 버스로 갈아타요. 엄마는 창밖을 보시며 계속 물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어디 가? 집에 언제 가? 저는 그때마다 대답해요. 같은 대답을요. 서울에 도착하면 지하철을 타야 해요. 엄마는 사람이 많으면 무서워하세요. 지연아, 사람 너무 많아. 괜찮아,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엄마는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세요. 엄마, 아까 갔다 왔잖아. 또 마려워. 급박요실금 때문이에요. 엄마는 참지 못하세요. 화장실 다녀와서 앉으면 또 마렵다고 하시고, 다녀오면 또 마렵다고 하시고, 5번쯤 다녀왔을 때 의사가 불러요. 박님 보호자분, 엄마 같이 가자. 진료실에 들어가요. 의사가 물으세요. 요즘 어떠세요? 엄마는 저를 쳐다보기만 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제가 대신 대답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시고요. 밤에 자주 깨세요.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요. 혈소판 수치는 괜찮습니다. 치매 증상은 어떠세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괜찮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약을 받으러 가요. 약국에서도 한참을 기다려요. 엄마가 말씀하세요. 지연아, 배고파?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약 받고 밥 먹자. 병원 식당에 가요. 엄마는 늘 비빔밥을 드세요. 엄마, 맛있어? 다행스럽게 엄마는 밖에서 사 먹는 건 아까워서라도 뭐든지 아주 잘 드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엄마는 잠이 드세요. 서울 병원에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유방암 진단. 올해 초였어요. 엄마가 스스로 왼쪽 가슴에 뭔가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샤워하다 발견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셨다가 나중에서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76세 고령이라 수술이 부담스럽지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멍하게 앉아 계셨어요. 수술? 해야 해? 네, 어머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 무섭다. 괜찮아, 엄마. 나 옆에 있을게. 수술을 받고 또 한 달을 입원하셨어요. 형제들은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저 혼자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첫째 오빠가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추석에는 우리가 갈게. 엄마 보러. 고생 많다. 응, 오빠.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저는 추석 준비를 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고 방도 청소하고
하지만 추석 3일 전 오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애들이 독감 걸려서 다음에 갈게. 항상 고맙다. 이서방한텐도 안부 전해줘. 그래, 오빠. 애들 괜찮아? 응, 미안해. 셋째 오빠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미안.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다음에 꼭 갈게. 넷째 동생도 다섯째 여동생도 막내 남동생도 모두 사정이 생겼어요. 결국 추석은 우리 셋이서 보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 엄마가 물으셨어요. 애들은 왜 안 와? 다들 바빠서 그래, 엄마.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아니야, 엄마. 진짜 바빠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매달 형제들이 20만 원씩 보내요. 6명이니까 저를 빼면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엄마 병원비만 매달 50만 원이 넘어요. 혈소판 약, 치매 약, 유방암 정기검진. 거기에 기저귀가, 교통비, 영양제까지 합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으셔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로 충당하고 다른 형제들이 생각날 때마다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보내줍니다. 돈을 쓰기 나름이죠. 엄마를 더 잘 보살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금액 내에서 사용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엄마, 된장찌개야. 나 이거 싫어. 엄마, 어제는 맛있게 드셨잖아. 싫다고. 엄마가 숟가락을 던지셨어요. 국물이 튀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갈게. 여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엄마를 달래고 설거지를 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이 얼마나 남았어? 뭐, 1년? 2년? 10년? 얼마나 남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이해하려고 해. 진짜로. 근데 집에 오는 게 두려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내? 내가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먼저 잘게.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울었어요. 엄마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안방에서는 남편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엄마가 움직이세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요. 내 지갑, 핸드폰, 양말. 저는 일어나 엄마를 도와드려요. 엄마, 여기 있어. 아, 고마워. 넌 누구지? 나 지연이야, 엄마. 지연이? 우리 딸? 응. 엄마가 웃으세요. 우리 딸 참 착하네. 매일 아침 같은 대화를 해요. 매일 처음 만난 사람처럼요. 엄마의 일과 엄마는 하루 종일 뭘 찾으세요? 지갑 찾다가 핸드폰 찾다가 양말 찾다가 또 지갑 찾아요. 엄마 아까 찾았잖아. 언제? 나 못 찾았는데. 방금 전에. 아니야. 나 못 봤어. 저는 다시 같이 찾아요. 어차피 5분 후면 또 찾을 거예요. 오후가 되면 엄마는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시거나
산책을 합니다. 저기 산 이쁘다. 그죠, 엄마? 여기가 어디야? 엄마 집이야. 내 집? 응. 엄마는 그 대답을 듣고 또 잊으세요. 내일도 모레도. 엄마, 일어났어. 여긴 어디냐? 엄마가 눈을 감으세요. 저는 거실로 나와 앉아요. 내일도 엄마는 뭘 찾을 거예요. 지갑, 핸드폰, 기저귀,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저는 엄마가 찾는 것들을 함께 찾아줄 거예요. 힘들어도, 지쳐도, 남편과 싸워도요.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손 잡아주셨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끝까지 제 편이셨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어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지연아. 응, 엄마. 내가 기억이 더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 그게 겁이 나신 모양입니다. 본인이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언제까지 너한테만 신세질 수 없잖아. 엄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언제까지 제가 모실 수 있을지 그런데 아직은 제가 요양원에도 보내기는 싫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까만 비닐봉지에 짐을 싸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은 물어봤습니다. 왜 짐을 싸고 있냐고. 너가 그랬잖아. 큰 아들이 나 모시러 온다고 안 했냐고. 나는 서울 가는 줄 알고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혼자 생각에 이러지 말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본인에게 갑자기 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망상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기에 그렇게 믿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와도 엄마가 제 이름을 잊어버려도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알아보니까요. 제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 그게 전부예요. 엄마는 오늘도 검은 비닐봉지에 짐을 싸십니다. 큰아들이 서울 데려갈 준비하라고 했다면서요. 망상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엄마를 알아보니까요. 엄마의 치매가, 고관절 통증이, 유방암이 오히려 엄마를 잊게 해준다는 역설적인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해주던 맛있는 음식은 이제 다시 먹을 수 없겠지만 제가 차려드리는 밥을 맛있게 드시는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행복을 찾습니다. 중년의 엄마와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가 오히려 행운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요즘 TV를 틀어드립니다. 옛날 트로트 노래는 잊어버렸어도 조금씩 따라 부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식사를 잘하시는 걸 보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레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이 참으로 그리운 날입니다. 앞으로 더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더 그립습니다. 엄마가 고맙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엄마의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때론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화를 냈다가도 돌아서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참아하지 못했던 말, 혹은 간병하며 겪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